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그동안 우리나라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는데요. 최근 법원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동물학대 범죄 사상 최고 형량이긴 한데 다른 비슷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관된 기준 없이 들쭉날쭉한 상황인데요. 동물학대 처벌 이대로 괜찮은 건지, 양형 기준과 경찰 수사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정책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제가 동물학대 사건 사상 최고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공교롭게도 포항에서 최근에 참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2건 있었는데요. 네. 한 사건은 인적이 드문 폐양어장에 고양이들을 범인이 계획적으로 잡아와서 가둬두고 산채로 세탁기에 돌리거나 바닥에 내리쳐서 살해한 뒤에 사체를 토막내고 가죽을 벗기는 등 훼손을 했던 사건이 올해 초에 발생을 했었고요. 네. 이 사건이 얼마 전에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2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건 역시 포항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2019년에 한동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고양이들이 굉장히 여러 마리가 살해가 됐었고, 또 2022년에는 올해죠. 초등학교 앞에 새끼 고양이를 살해해서 목매달아둔 사건까지 모두 동일 범이 4년간 수사망을 피해서 고양이들의 연쇄 살해했었는데요. 이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면서 이 사건 역시도 얼마 전 1심에서 우리나라 동물범죄 사상 최고 형량인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는 형량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맞지만 그래도 했던 범행의 그 수법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폐양어장 고양이 학대 현장에 카라에서 직접 구조를 하러 나가셨더라고요. 현장 네. 상태는 어땠습니까? 폐양어장이 저희가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봤을 때 3m 가까이 되는 깊이로 아주 깊이가 상당해서 예. 범인에게 잡혀온 고양이들이 어떤 외부의 별도의 도움 없이는 자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와 높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학대범에게 잡혀와 있던 고양이들이 폐양어장 바닥 곳곳에 겁에 질린 채로 숨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토막난 고양이 사체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고양이들과 살해된 고양이 사체들이 뒤엉켜 있는 굉장히 엽기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별다른 조치 취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당시 이제 저희가 폐양어장에 도착하기에 앞서서 민간 탐정팀이나 민간인 시민분들에 의해서 범행 현장이 미리 경찰에 신고 조치가 됐었는데요. 예.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이 폐양어장 바닥에 놓여져 있는 여러 구의 토막나 있는 이 사체들을 그대로 두고 네. 사건 접수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경찰이 떠난 후에 범인이 얼마든지 다시 현장에 와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 혹은 추가 학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 경찰의 초동 대처에 문제가 컸다고 보여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하거나 했다.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하면 비슷한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요. 동물학대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112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죠. 네. 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번 사례처럼 피해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한다거나 사체 수거를 하지 않거나 혹은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 신고한 시민들이 스스로 이 사건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므로 정확히 수사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금 신고할 수 있는 곳은 경찰이 유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다거나 지자체에다 네. 신고해서 지자체에서 네. 직접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각 지자체에도 동물보호 담당하는 이제 동물보호 담당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도 신고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은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는 요구하지만 사법 처리 절차로서의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경찰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건 외에도 많은 학대 사건들이 있었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 경우가 많아요. 이 실형을 받을 만한 사건들이 실형 선고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보통 이제 그 감형되는 사유가 초범이고 뭐 반성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또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실제로 작년 11월에 1심 선고가 있었던 고어 전문방 사건이라는 동물학대 사건의 경우에 이때 학대범이 고양이를 산채로 화살로 쏴서 관통시키거나 동물의 뭐 머리를 참수하는 등의 굉장히 잔혹한 학대를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도 채 아직 되지 않았는데요. 집행유예로 지금 이제 2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학대 범행에 어떤 형량이 내려지는지 또 어디서 감형되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또 고발인 입장에서도 이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선고 내리는 재판부에 따라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대법원에서 동물학대 사건과 관련한 양형 기준에 대한 뭐 언급을 했다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실질적으로 언급이 된 적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뭐 시민 의식들이 좀 향상이 되고 시민사회 목소리는 이제 동물보호법 위반에도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은 하고 있다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양형 기준을 신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어떤 동물 학대 사건의 처벌 수위를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처벌 수위 자체만 이제 놓고 본다면, 해외하고도 이제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처벌 규정도 최근에 꾸준히 상향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 시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서 이 규정만 놓고 본다면 많이 부족한 것은 아니죠. 네. 네.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실제 현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규정은 이렇게 존재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기준도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또 그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이제 해외에서는 동물의 법적주의 자체가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학대에 대해서 실형 선고 사례가 굉장히 많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물 학대자의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하는 주도 있고요. 또 동물 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소유권 제한이나 뭐 사육 제한 등의 이런 제도들도 굉장히 다각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처벌 기준 자체는 국내 기준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아직까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양형을 정할 때 재판부가 이번 이제 피해 양어장 고양이 학대 현장 뭐 학대 사건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피의자가 뭐 반성한 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양형에 참작을 하는 것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선고가 있을 때마다 이제 시민사회의 분노가 굉장히 크고 국민 법감정과 그 선고가 지금 굉장히 좀 괴리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양형 기준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존재를 해야지만 이 범인의 범행 행위에 대해서 각각의 형량이 부과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 혹은 동물학대범인데 동물보호소에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 호소를 할 때 이런 것들이 감형 이유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최근에는 동물 부검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더라고요. 학대범이 부검 결과를 듣고 범행을 시인하는 일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물학대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범행이 CCTV 사각지대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동물 사체 부검을 통한 범행 입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에 그 최고 형량이 나왔던 포항 연쇄살해 사건의 경우에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범인이 부검 결과를 이제 수사기관에서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당시에 이제 부검 결과가 초등학교 앞에 목매달아 두었던 그 새끼 고양이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예. 살아있을 때 두개골이 골절됐고, 그리고 신발류로 추정되는 외력에 의해서 손상되었다. 이런 것들이 부검으로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범행 수법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범행 시인에도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최고 형량이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는데도 이런 부검 결과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동물 부검이라는 것에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부검을 하는 기관도 있는 거고 또 네. 최근에는 이제 부검 의뢰 건수도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동물 부검이 시행되기에 뭐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어떤 네. 기관들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물보검은 현재 검역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검역본부 자체가 사실은 감염병 등의 질병을 관리하는 기관이지 어떤 근본적으로는 과학 수사를 하는 이런 수사기관은 아니고 네. 또 동물보검을 전담하는 수의사가 현재 2명뿐이기 때문에 네. 인력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국내에는 동물보검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법수의학자 양성 교육과정 이런 것들도 사실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나 어떤 준비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물 국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네. 그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의 필요성이 이제 좀 대두되고 있는 단계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동물 관련 국가수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법수의학자 양성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지만 또 이런 기관이 유지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각도로 좀 시급히 준비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법원이 판결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건 또 아닐 것 같다. 네, 전반적인 네, 문제가 맞습니다. 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동물학대 처벌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개선돼야 하는 게 지금 많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동물의 법적 지위가 좀 바뀌어야지만 실제 재판부의 처벌도 강화되고 네. 동물을 단순 자신의 어떤 재물이나 소유물로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도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는 되어 있는데요. 아직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법안이 좀 하루빨리 통과되어서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알겠습니다. 당연한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물권 행동 카라의 최민경 정책팀장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